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ES24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어 공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걸 책으로 정리했는데요. 국어 공부를 잘하게 됐을 때 얻는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얘기해 놓고서 본질적으로 시간을 내는 거는 수학하고 영어에만 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인생 전체로까지 보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거 좀 짧게 봤을 때는 대학 가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대학은 두 가지로 가는데요. 하나는 수시라고 해서 내신 성적이 좋아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시라고 해서 수능, 즉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은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학교 공부 이외에 추가로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마음속에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업도 잘 되고 인생이 좀 피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막상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현재 몰입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엄마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미리 좀 알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대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느 과목이 내신 성적 받기가 제일 쉬울까 혹은 어려울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학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수학 공부가 부모님들도 고생을 시켰고 현재 우리 아이들도 수학 때문에 고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는 수학 공부가 재미없거나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이 미적분을 풀 수 있는 학생 숫자가 수십 배 한국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아주 소수 아이들만 미적분을 푸는데 한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20% 이상이 미적분을 풀 수가 있어요.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은 4%만 1등급이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4%만 1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매우 잘함, 중학교 때는 A 이렇게 나오다가 고등학교 때 1등급이 안 나온다고 굉장히 놀랐는데 초등학교 때는 매우 잘함이 한 30%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 A도 10% 이상 정도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는 4%만 1등급 나오니까 갑자기 내신 성적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성적이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국어도 4%, 영어도 4%, 수학도 4%, 과학도 4%, 그다음에 사회도 4%만 1등급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거 모아서 대학 가는 거거든요. 어느 과목이라 할 거 없이 모든 과목은 똑같이 내신 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과목은 많이 공부했고 어떤 과목은 공부를 많이 안 해놨으면 많이 한 과목에서는 내신 따기가 수월할 거고 안 해놓은 과목은 고생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국어 공부의 효율성을 얘기하면 영어하고 수학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미취학 때부터 수세기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빼기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내가 공부를 꽤 많이 해도 1등급 따기가 쉽지 않은데 국어 공부는 체계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독서를 한다. 그것도 국어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글쓰기를 한다. 이것도 국어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전체를 다 포함하진 않아요.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에서 국어 공부는 조금만 초등학교 때부터 신경을 써주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만 해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높은 실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가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딴 애들이 체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얻는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영수는 내신에서 비중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국어까지 잘해야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기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정시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70점, 60점을 받아도 최상위권 대학을 들어가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영어는. 정시에서는, 수시에서는 똑같고요. 국어하고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게 돼 있거든요. 영어는 한 5% 정도라고 보시고 항상 수학이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과목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의 경향을 보면 수학의 변별력보다 국어의 변별력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국어 잘해서 의과대학 가는 일이 지금은 당연한 걸로 돼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국영수라는 과목이 실력 과목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차근차근 쌓아놔야 나중에 공부가 되지, 과학이나 사회처럼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뿌리를 내리듯이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면 일단 대학 입시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국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제로 한 4학년 때까지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 내용이 너무 쉽고 실제로 국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도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과목에서 독해력이 어렵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수식만 나오다가 수학 문제도 몇 줄씩 나오고 과학, 사회,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게 교과서가 한 3배 두꺼워지고 어휘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과목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못해서, 지리를 못해서, 물리, 화학을 못해서 해석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과목 특성하고 국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EBS나 아니면 기타 교육 관련된 방송에서 수학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때 우리 아이가 문장제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숫자로 나와서 계산하는 건 잘 풀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책을 많이 읽거나 국어 공부를 수학 공부하고 병행을 해야 국어 실력으로 인해서 수학 실력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영어도 생활 영어 수준에서는 국어가 영어를 도와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좀 어려운 지문을 독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준이 높은 문학책을 읽기 위해서는 사실 그걸 번역해 놓은 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영어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어 실력이 안 좋기 때문에 영어책을 못 읽는 거예요. 영어책을 잘 읽기 위해서도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한 2케이스 정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어떤 어머니께서 최근에 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것은 국어 실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 공부를 같이 시켰고요. 또 다른 아이는 그냥 영수만 누구나처럼 하는 것처럼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영수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냥 영수에서는 A 학점이 나와요. 그런데 국어 공부가 자꾸 힘들다고 하면서 국어 이외에 다른 과목들도 힘들어 했고요. 국어 공부를 같이 열심히도 아니죠. 조금만 했던 애예요. 이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이 아이는 영어 수학이 더 성적도 잘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어도 거의 만점이 나왔고 다른 과목도 어려움이 없이, 사실 초등학교 때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중학교 가면 어려움을 느끼는데 다른 과목도 어려움이 없이 공부를 잘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중3, 고1이 되면서 한 아이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다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국어 공부를 소홀히 했던 애들은 수학은 계속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영어가 왔다 갔다 하고요. 다른 과목은 2등급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빨리 성적이 안 오르니까 아직까지도 영어 수학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계속 그 격차가 커져서 지금처럼 국어가 중요한 때가 되면 내신에서도 국어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수능에서도 국어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국어 과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 이것만 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될까, 그 학년별로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핵심 사항 몇 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으로서의 국어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국어는 화법, 말하기가 있고요. 두 번째 작문, 쓰기가 있고요. 세 번째 문법이 있고요. 네 번째 문학이 있고요. 다섯 번째 비문학, 독서, 독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5가지를 다 잘하는 게 국어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가 골고루 다 실려 있는 게 교과서입니다. 문학책은 문학만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학책은 비문학 독서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은 다른 게 있잖아요. 글쓰기 학원에서는 작문을 가르치겠죠. 이것들이 나눠 있는데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부터 고3 교과서까지 이게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게 일단 이 5가지 영역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되고, 두 번째는 교과서의 장점은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중학교 1학년보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레벨이 올라가요. 좀 더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요. 좀 긴 지문이 나오고 해석하기 어려운 게 나오거든요. 학습을 해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수학이나 영어 교재는 되게 잘 돼 있는데요. 국어는
레벨이 정해져 있는 게 교과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도 이 레벨을 좀 생각하고 독서를 하면 아이의 언어 능력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즉 쉬운 책을 계속 읽게 하지 말고요, 다소 읽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 저는 약간 숨이 찰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I+1 정도죠. 그러니까 계속 쉬운 것만 읽으면 퇴행이 되니까 글도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씩 그 난이도가 있고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는 식으로 좀 어른들이 읽는 책, 아니면 중학생이 읽는 책, 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책으로 조금씩 올라가면 독서를 통해서도 언어 능력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만든 자습서를 이용하면 국어 공부가 쉬워지는데, 그럼 학년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올바르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읽는다는 거는 일단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대부분의 문법이 해결이 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의문론에서 다 외워야 해요.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밟고가 맞거든요. 근데 밟고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70~80%였어요. 어쨌거나 일상생활에서는 밟고라고 하든 밟고라고 하든 의사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말 발음이지만 올바르게 발음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외워야 하는데, 올바르게 어렸을 때부터 발음하는 연습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생활 속에서 배운 대로 쓰면 돼요. 그게 문법인 거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는 이게 발음 잘하려고 굉장히 교정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이기 때문에 별로 교정도 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요. 왜?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문법을 외워야 되는, 자국민이 자국 문법을 외워야 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저학년 때부터 정확한 발음으로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가 따라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 디지털 기계의 많은 발전 때문에 아니면 책이 많아서 아이들이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거를 발성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영어만큼 강하진 않지만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글을 발성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엄마가 봐도 이건지 저건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문 규정집이 있거든요. 그거 무료로 프린트 해가지고 혹시 헷갈리면 보시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 제일 뒷부분에 저학년은 발성 발음하기 쉬운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여는 법칙이든 뭐 끝소리 법칙이든 두음 법칙이든 이게 발성 발음하기가 조금씩 힘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몇 가지 익혀주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만 얘기해줘도 올바른 발음이 될 수 있고, 발음을 잘하게 되면 문법이 많이 해결되고요. 두 번째, 끊어 읽기는 독해 때문에 하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을 할 때 글을 읽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경우가 많아요. 글자를 다 읽고 나면, 아니면 글자 읽는 수준을 넘어가면 그냥 단어를 읽습니다. 근데 주어절이나 서술어절이나 부사절을 못 끊어 읽어요. 그렇게 되면 글자를 읽는 데는 애들은 너무 심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고요. 단어를 읽는 아이도 한 번에 내용 파악을 못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읽을 때 내용 파악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라고 안심을 하고 계시는데요, 읽었는데 우리 아이가 글자를 읽든지 아니면 단어만 끊어 읽었다고 하면 그 책에 있는 내용 파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고, 내용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감동도 못 받을 가능성이, 받아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끊어 읽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2달 정도만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거의 안 틀리고 끊어 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가 읽을 때 가만히 보시고 자신이 없으면 속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어디 끊어 읽어야 될지 연필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읽을 때 충분히 끊어 읽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쉼표에서 못 끊어 읽으면 쉼표는 쉬고 마침표는 길게 쉬고, 이 사람이 가는 거니까 여기가 주어란 말을 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조금 쉬고 쉬고 많이 쉬고, 저는 아이들한테 슬러시 하나, 슬러시 둘, 슬러시 3개 이렇게 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읽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대로 슬러시를 치게 해요, 교과서에다가. 그리고 아이들 보고 읽게 하면 별 문제 없이 읽는데요, 요 2달 정도만 하고 나면요, 엄마가 안 읽어줘도 거의 정확한 자리에 아이들이 슬러시 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그 글에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어렵거나 긴 지문이 있어도 여러 번 읽지 않고 한두 번에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냥 우리 아이는 왜 못 끊어 읽을까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익숙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때는 엄마가 먼저 끌어주는 게 중요해요. 교육은 끄는 거예요. 푸시가 아닙니다. 미는 거는 강압이고요. 끄는 처음에 훈련은 필요하고 그게 잘 되고 나면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쓰기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타이핑 많이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씨를 진짜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연습을 이렇게 안 해주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관식 시험 문제나 서술식 시험 문제 나올 때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쓰는 연습을 시키는 게 좋은데, 영어는 처음부터 쓰는 연습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유창하게 발음하고 틀려도 막 하게 해서 친해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국어는요, 그 1살 때부터 친해지는 걸 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에 맞게 쓰는 연습 플러스 진짜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획순에 맞게 글씨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칸에 맞게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매우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뇌가 자극이 돼서 우뇌가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책을 읽기만 하면 언어는 좌뇌 영역이 발전을 해요. 근데 꼼꼼하게 쓰다 보면 우뇌까지 발전을 해서 뇌 밸런스가 되게 좋아지면 차분하면서도 성격 좋고 공부 잘하는 애가 되는데요. 좌뇌만 이렇게 발전한 아이들은 고집 세고 그런 아이가 돼요. 그래서 뇌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데도 쓰기 효과가 좋으니까 좀 귀찮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안 써버릇해서. 근데 놔두면 계속 귀찮아하니까 처음에 너무 많은 양 쓰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쓰는 연습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이때부터는 아이들의 사고력이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부터는 문장이 길어지고 다소 어려운 글들이 나오고 설명문, 회의문, 그 다음에 논설문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는 다양하게 읽기가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아까 국어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제일 사실 중요한 영역이 독해 영역이거든요. 비문학 독서.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영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틀린 10문제에서 항상 8문제가 거의 독해예요. 그 2문제가 문법이거든요. 수능에서. 이 독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3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독해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어휘력, 세 번째가 배경지식이에요. 즉 전혀 모르는 분야를 독해할 때는 정말 공포심이 오거든요. 그런데 배경식이 조금만 있어도 이거 이런 거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도 굉장히 독해가 안 돼요.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면 더 안 되겠죠. 이 3가지 능력을 꾸준히 키워줘야 되는 게, 나머지 문학이나 화법이나 작문이나 이런 영역은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 독해 부분하고 문법이 해결이 잘 안 되는데 학년이 올라갔을 때 한 3, 4학년 되면 다양한 글을 읽어서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생기는 게 되게 좋아요. 문학을 좋아한다고 문학만 읽게 하지 마시고요. 과학을 좋아한다고 과학만 읽게 하지 마시고요. 좀 골고루 책을 읽게 하는 게 좋은데, 독후감 대회를 할 때는 매우 정독을 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쓰고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책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한 10권 읽으면 한두 권 정도는 제대로 된 독후감을 쓰지만 나머지는 푹 빠져 읽는 게 오히려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내가 10권, 20권, 30권, 요즘 많이 읽는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권 읽는데 매권을 전부 독후감을 다 쓴다고 생각하면 책 오면 숙제거리가 왕창 나오잖아요. 많은 책들은 그냥 정말 즐겁게 읽고 요거 한 거는 내가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읽어서 독후감 써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 늘리기 작업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국어 교과서에서도 어휘가 나오는데요, 언어적인 어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조, 비교, 구분 뭐 이렇게 언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회비용, 삼각주, 이렇게 국어 이외에 나오는 어휘들은 국어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언어적인, 관념적인 어휘는 국어 교과서로 많이 해결이 되는데요. 배경지식 관련된 어휘들은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어휘책 하나를 추가로 같이 부교재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교재가 왜 좋으냐 하면, 부교재로 공부하면 읽고 나서 테스트하는 게 몇 페이지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가 돼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사전을 찾으면 배우고 찾기까지는 했지만 그걸 테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휘 교재를 부교재로 가져가면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이때부터는 좀 어려운 책을
읽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까지만 해도 뭐 깊게 들어간다는 말을 안 하는데 이제부터는 쉽게 읽히는 책보다는 한 번쯤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너무 문학에 치우치지 말고 주장이 있는 글이나 추론을 해야 되는 글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서 주장하는 문장, 뒷받침 문장들이 제대로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많은 엄마들이 글을 읽은 다음에 너의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거 나쁜 건 아닌데요. 좋은 방법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석적으로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의 생각이 아니고요. 작가는 뭐라고 한 거야? 이 작가가 왜 이걸 쓴 거야? 작가의 의도는 뭐야? 이게 작가 걸 물어보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람. 그걸 분석적 독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가 논리적 독해예요.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가 한번 다시 표현해 봐봐. 그러면 머리에 논리성이 있어줘야 다시 재구성을 하거든요. 이래서 서론에 나왔고 작가는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작가가 가장 주장한 건 이건데 이거의 문제점은 이거라고 작가가 얘기했어요. 그럼 논리성이거든요. 요게 된 다음에 비판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의 문제점은 엄마 이거 같아. 사실 여기까지 가주면 이게 학력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분석적 독해, 논리적 독해, 비판적 독해도 안 되는 애한테 창의적 독해를 해달라는 거죠. 네 생각을 갑자기 물어봐요. 그럼 얘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듣기가 좋은지 엄마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앞에 세 가지 영역이 다 된 다음에 내가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건데요. 내용도 모르고서 내 생각만 떠들면 그냥 짓거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순발력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차곡차곡 국어 실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깊게 읽기를 시작해야 되고요. 깊게 읽기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요약하기예요. 저는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국어 공부를 3년 이상 꾸준히 한 아이들한테는 첫 번째 문단이 뭐 얘기하자는 거야? 두 번째 문단이 뭐 얘기하자는 거야?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직 1년이 안 된 아니면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불러줘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면 정말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불러주고 문장을 읽은 다음에 제가 자꾸 불러주는 걸 한 문단마다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뭘 제가 불러줄지를 거의 10명이면 9명 일치합니다. 이제부터는 읽으면서 독해가 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제어나 중요한 문장에 밑줄을 가는 거죠.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밀하게 읽을 때는 항상 펜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 그다음에 전환 문구. 그런데 세 가지를 얘기하겠다. 뭐 이런 게 있다. 예를 들자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표시하면서 읽는 연습하고 요약하는 게 중요하고요. 공부는요, 배우고 익히고 시험 보는 걸로 완성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여러 군데 학원만 다녀요. 그래서 배우고 또 배우니 헷갈리지 아니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체계적인 학습, 놀이와 학습의 가장 큰 차이는 놀이는 테스트가 없어도 돼요. 학습은 배운 거를 테스트에서 성취도를 봐야 되거든요. 성취도가 너무 낮다면 재학습을 해야 되고요. 성취도가 어느 정도 높다면 다음 단계로 가도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야 될지를 궁금해하는 엄마들이 많은데요. 문제 풀어봤을 때 90% 이상의 정답이 나왔다? 100% 만들 필요 없어요. 수학은 앞에 걸 못하게 되면 다음 단계를 못합니다. 근데 국어는 A라는 시가 90% 됐다고 해서 이걸 100% 만든 다음에 B라는 시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작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90%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제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거의 전원이 지금 공부한 거를 지금 테스트하면 100%에서 90%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90% 정도의 문제를 맞추면 착착착착 다음 단계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독서는 굉장히 즐거운 활동이고요. 자습서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학습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 활동은 반드시 테스트가 들어가줘야 된다. 독서처럼 즐거운 활동은 푹 몰입해서 많은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문법이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사실 중등도 통합교과가 있는데요. 사실 작품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답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할 때부터는 약간 어려운 독해집을 하나 따로 갖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습서하고 초등학교 때는 어휘집이면 충분하고요. 중등부 진도 나갈 때부터는 어휘집, 자습서, 그 다음에 문법책. 좀 더 어려워지면 어휘집, 자습서, 문법책, 그 다음에 독해책. 4단계까지 가는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3 고1이 돼도 1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숙제 시간 포함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처음에는 2시간 정도, 자습서 갖고 1시간 반 정도 하고 어휘 30분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4시간 정도 하는 걸로도 수학 20시간 한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수학과학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의과대학에는 수학과학이 비중이 되게 높으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정말 당신 아이가 의과대학을 가고 싶으면 국어, 영어를 먼저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라는 과목은 한 번 실력이 올라가면 잘 안 줄어드는 과목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실력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래요. 언어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국어나 영어보다는 한 번 성적이 올라가도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떨어집니다. 과학은요, 성적이 만점이 나오는 성적이었다 하더라도 3개월만 안 하면 3등급 수준으로 떨어져요. 후반부, 즉 고2, 고3 때 수학과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3까지 국어, 영어를 거의 좀 높은 수준까지 완성해 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수학과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어는 모든 공부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뿌리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어 과목 하나로만 봤을 때도 국어 공부를 미리 했을 때 얻는 게 되게 많잖아요. 수학도 초등학교 어머니시지만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수능 문제 수학을 프린트할 수 있거든요, 무료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프랑스 여행 갈 때 미리 사진 보잖아요. 가서 뭐가 있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우리 아이가 언젠가 고3이 되고 수능을 보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세금하고 죽음이라고. 근데 저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게 고3 수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어차피 우리 애들은 보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우리 아이가 6학년이지만, 아, 우리 아이가 10년 있다가는 이걸 보겠구나. 우리 아이가 6년 있다가는 이걸 보겠구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이 학원, 저 학원, 저 학원에서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가 그냥 한눈으로 엄마의 상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수학 문제 무지하게 길구나. 이거 독해 없으면 이거 읽다가 지치겠다. 과학 문제가 왜 이렇게 길어? 국어 문제가 도대체 몇 페이지야? 이거를 1시간 몇 분에 푼다고? 이걸 어떻게 읽어?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휘가 굉장히 많아야 되겠고 빨리 읽을 수 있어야겠구나. 영어? 문제 나온다며요. 지문에 대한 번역도 다 있거든요. 영어 실력이 되신 분은 영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혹시 실력이 안 되시면 번역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해 놓은 걸 봐도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워요. 국어 공부를 못하게 되면요, 모든 과목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너무 전 과목이 쉬워서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 여름이 덥잖아요. 지금이 더워서 반팔을 입어도 겨울에 입을 옷이 없거나 집에 난방이 안 돼 있으면 겨울이 무지하게 추운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계속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 겨울도 겪어봤고 재작년 겨울도 겪어봤으니까 겨울에 입을 옷과 겨울 입을 난방이 있잖아요. 누구나 첫 초등학교, 첫 중학교, 첫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우리는 상상 속에 가볼 수가 있는데 구태여 외면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아이들은 문법 실력하고 어휘력하고 독해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준 높은 책을 자꾸 도전하게 됩니다. 수준이 낮은 책들은 이제는 나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만족을 못 주는 거죠. 그러면 독서 수준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안 한다고요? No.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이제는 읽을 수 있는 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또래 애들이 읽는 책이 조금 시시하고 중학생 형들은 어떤 책을 읽어? 그 다음에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작품들이 쪽작품이 많이 나와요. 원작품은 굉장히 큰데 그 중에 발췌가 들어가거든요. 그 원작품을 읽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 거죠. 국어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책들도 많이 읽게 돼서 지적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고력 하는데요. 사고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크게 사고력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리사고하고요. 그 다음 언어사고예요. 수리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 많이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죠? 그럼 언어사고력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국어예요. 국어 중에서 어떤 부분? 당연히 독해 부분이죠. 시나 이런 쪽은 사고력 부분은 아니고 감수성하고 어휘력이 좋아지는 거고,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언어 사고력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가 정말 많은 분야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는 것도 되게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어 공부 중에서 범위가 있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문법이고요.
하나는 고전문학이에요. 고전문학은 작품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몇 작품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 그 시대의 다른 작품을 푸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문법은 사실은 안 해서 그렇지 최상위권 아이들은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어려운 문제 10문제에 항상 2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과정 공부할 때부터 쉬운 문법책부터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안 틀리고 오히려 날 도와주는 과목이 돼요. 그런데 이 문법이 생활 속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올바르게 발음하고 올바른 맞춤법으로 쓰는 연습, 그 다음에 존대어 잘 쓰는 거,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호응하는 거, 말에, 그 다음에 이중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글을 쓰거나 생활 속에서 국어 공부를 엄마가 잘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어르신들이 많은 경우에 어른들한테 밥 드세요 아니잖아요. 진지 드세요. 이런 것들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나와요. 예의 바르고 생활 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법이 생활 속에서 많이 해결이 되는데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적도 올라가고 칭찬도 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청하는 습관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서. 경청하는 습관을 잘 하면 집중력도 커지지만 독해력이 좋아져요. 잘 듣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는 동안에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이 사람의 얘기를 내 머리 정리한 다음에 내가 다음에 할 얘기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을 또 배려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잘하게 되면 성적도 올라가지만 인생 전반에서 이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국어 공부 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독서 중요하고 글쓰기 중요한데 그거 같이 하면서요. 체계적인 국어 학습 일주일에 하루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나중에 국어 때문에 대학을 잘 갈 뿐만 아니라 국어 때문에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되고요. 국어 때문에 주변에서 칭찬받게 되고요. 국어 때문에 독서도 더 늘게 될 거고요. 엄마가 고민했던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체계적인 국어 학습으로 해결될 수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뿌리를 잘 내린 국어 공부가 나중에 가지와 열매가 되고 때로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어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국어는 매우 효율적인 과목이거든요. 동영상을 보신 다음부터 아주 조금씩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어머니께서 오늘 선택한 이런 방법이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커다란 기쁨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